안녕하세요. 박익순의 시시콜콜. 오늘도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는 53일인가 장마가 꽤 오래 지속이 됐어요. 몇십 년 만에 발생한 장마라고 하던군요. 근데 올 겨울에도 눈이 참 많이 내렸어요. 최근에만 해도 4차례나, 그것도 거의 폭설 수준으로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설날이 돼도 자식과 부모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지난 12월에 아버님 제사가 있었는데 지방에 사는 자식 손자들이 참여를 못하고 그 스크린으로 화상으로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 설날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5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된다니, 우린 내다가 애들 가족 4사람 오면은 정부의 지침을 어기는 거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번 설에도 좀 쓸쓸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난번에 5.16 군사정부의 치적과 공과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는데, 오늘은 제3공화국 5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이 67년까지 4년간을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이뤄낸 그 치적에 대해서, 또 공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3공화국은 출범하자마자 경제 제일주의 그리고 조국 근대화를 구호로 내걸었어요. 경제 제일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우선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일 처음 시도된 것이 63년 12월 17일 날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불과 5일 만이지, 12월 21일에 서독으로 광부 일진 123명을 에어프랑스 항공기에 태워서 독일의 루르 탄광지대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처음으로 광부를 파견했지만은 서독은 그때 이미 일손이 달리고 3D 업종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일을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외국에서 노동자를 파견받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보다 이미 먼저 파견한 나라들이 있어요. 유고슬라비아, 또 터키,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등지에서 인력 파견을 해왔었는데, 이네들이 광부로 왔지만은 좀 나태해. 나태해서 광산이 폐쇄할 위기까지 이르렀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나라 광부들이 그 서독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활기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근면 성실해. 그래서 우리 한국의 광부들이 투입이 되면서부터 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그 당시 독일 신문에 대서특필되기까지 했었단 말이지. 독일에 파견을 할 때 광부를 50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46,000명이 지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무려 100대 1이나 되는 거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87달러밖에 안 됐어요. 87달러. 근데 서독의 광부의 경우는 얼마냐? 162달러야.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 되는 거지. 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주 살기가 어려우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막된 일 아니에요? 광부, 탄광.
그런 일을 할지언정 2배의 보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뭐 100대 1이나 되는 그런 인파가 몰렸던 거예요. 2년 후에는 간호사까지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 간호사들도 참 고생, 간호사들도 가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죠. 처음에 이 소독에서는 어떤 대우를 했냐면, 이거 한국을 후진국으로 봐가지고, 후진국의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의료 분야의 일은 맡기가 어렵다. 그래서 막일을 시켜. 어떤 막일이냐? 시체를 알코올로 닦아내는 거, 망자에 수 입히는 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임종 환자 돌보는 거, 이런 일들을 주로 시켰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그 간호원들은 이러한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참 성실을 다해서 그 막된 그런 일들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독 신문들이 또 난리가 나서, 야, 한국에 온 간호사를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칭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 이제 그 서독의 총리인 그때 에르하르트 총리가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을 초빙을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이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가려니 그 당시에 이 항공기가 그 일본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소형 항공기밖에 없어. 마치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그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때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뭐 열차 타고도 가고 뭐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가고 뭐 이랬던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때 상황이나 뭐 진배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서독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빌려줬어. 대통령 전용기가 독일이 보내준 그 649호를 타고 독일의 쾰른 공항에 내렸다는 거지. 그때 우리 대통령 4분과 서독의 광부 또 간호사들이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서 울었다는 거야. 그 눈물이 하도 슬프게 울어서 독일의 그 에르하르트 총리도 울고 지켜보던 기자들도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벌어진 그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국으로 송금한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뭐 한 2, 3%가 됐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지. 그 돈을 가지고 68년 2월 달에 경부 고속도로를 뚫기 시작해요. 그때 경부 고속도로 뚫을 때 그 뭐 70년에 완공이 됩니다만은, 야당을 하던 김대중 또 김영삼, 이 사람들이 도로 바닥에 누워가지고 반대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고속도로 이거 뚫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지.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추진력, 투지로다가 고속도로를 놓은 거예요. 그때 고속도로가 안 놓였으면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했겠나 한번 짚어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군정 시절에 김종필 중앙정부 장관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이라 외상과 메모 회담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정식 문서로 합의 단계에 오르게 되죠. 오르게 되는데, 이때 그 63 시위라고 그 유명해. 63 시위.
내가 고등학교 당시에 나도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학생들하고 천안에서 천안 농구 교정에 모여가지고 천안에 있는 학생들 전체 김종필 화영식도 벌리고 이랬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 이제야 그 한일회담 반대한 뜻을 이제야 알겠어. 이제야. 그때 고등학생들이 아나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도 모르게 참여를 했지만은 그때 일본에서 이제 무상으로 3억 엔을 먼저 받고 이제 3억 엔은 유상으로 차관 형식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걸 했던 거예요. 일제 강제 점령을 했던 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는데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종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인권 문제 말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 덮어놓고 원조라고 해서 필리핀 같은 나라보다도 하여간 적게 보상을 받았다. 이런 거로 해서 64년 5월 30일 날 말이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단식농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6월 2일에는 이제 서울대생 고대생 3,000명이 독재정권 물러가라 이런 시위를 벌여.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참 이 난들 우리 정부들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는가?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런 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 안타까운 거지. 서울시 전역에 비상 계엄을 선포를 해. 이 6.3 시위라는 것인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순수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이 중앙정보부에서 8월 15일 날 발표한 것을 보면은 41명의 혁신계 인사하고 언론인 또 교수 학생 이런 사람들이 인민혁명당을 결성을 해서 국가전복을 도모를 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지. 이 세력들이 한일회담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데모를 한 거예요. 그래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또다시 공사나 될 위기가 있으니까 서울시 전역에 계엄을 선포하고 이걸 막아낸 거지.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해서는 그 돈으로 국부를 형성화해서 고속도로를 놨고 또 한일회담에서 얻은 6억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경공업 위주에서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중화학공업을 위해서 그 발판을 마련한 포항 제철 이 돈으로 좀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4년 9월부터 말이지 베트남 전쟁이 있어서 우리 내 친구들 월남에 파병 갔다가 고생도 많이 하고 고엽제로 시달림을 받는 친구들도 상당수 있어요. 근데 당시는 미국과 소련 간의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아주 냉전 체제였었잖아요. 냉전 체제. 이 소련은 중공과 북한과 삼각 연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이 미국은 이제 일본과 우리 남한을 연결을 해서 삼각 편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아주 나쁘다는 얘기지. 한국과 일본이 나빠. 그래서 사실은 그 한일 회담을 빨리 하도록 이렇게 뒤에서 좀 후원을 해준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어쨌든 손을 잡고 미국과 연합을 해야 공산주의에 대항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 동맹 이런 것이 이때에 한일회담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형성이 된 건데, 베트남 전쟁의 그 시작은 그 베트남의 17도선으로다. 우리나라는 38선으로 갈렸지만 베트남은 남북 17도선으로 갈려 있는데 17도 우위는 그 이제 베트콩이라고 그러지. 공산주의의 그 베트콩. 그건 남쪽에는 이제 월남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어 있는데, 당시 처음에는 이제 내전으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의 내전으로다가 아주 혼란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미국 존슨 대통령이 남베트남의 편을 들어서 이 전쟁 내전에 가담을 한 거예요. 가담을 하다 보니 이 베트콩들이 이 땅굴을 많이 파고 지하에서 활동을 전개하는데 참 최신 무기로도 당해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한국에 파병 요청을 합니다. 파병 요청. 그때도 야당에서는 파병하는데 상당히 반대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64년 9월에 전투 인력이 아닌 비전투 요원, 의료진 중심의 비전투 요원을 파견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맹호부대다, 뭐 청룡부대다, 이런 군사 파견을 30만 명 넘게 이제 파병을 했는데, 이 파병을 할 때 그 주한 미국 대사가 브라운인데, 브라운 각서를 제출을 했어. 우리 정부에.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하면 이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겠다 말이지. 그 중에서 가장 부각이 되는 것이 뭐냐? 한국군 현대화를 해서, 한국군 우리 한국군이 참 낙후돼 있거든. 군장비 이런 것이. 그 한국군의 그 현대화를 위해서 장비와 경제 원조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이걸 각서로 제출했어. 이게 소위 브라운 각서라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대통령, 미국 존슨 대통령을 대리한 브라운 대사의 각서를 믿고, 자,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해서 우리 장병들이 그 참 인명을 담보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장병들이 인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험한 전쟁에 파견을 하면서도 우리 군 장비의 현대화, 경제 원조를 위해서 또 파병을 했던 거란 말이지. 이건 보통의 결단이 아닌 거예요. 보통의 결단이 아니에요. 그 일련의 그 상황을 지켜볼 때, 그 우리 경제가 그때 그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참 당시에 GNP로 봐서는 말이지,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7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 1인당 GNP가 북한보다 뒤진 것은 그 통계적으로도 확실해. 북한이 더, 왜냐면 북한에는 그 광산이라든가 뭐 이런 그 지하자원이 엄청 많잖아. 우리 남한에는 그냥 광산 나올 때가 뭐 강원도 조금 말고는 없어. 북한이 그렇게 잘 살던 것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돼? 우리가 뭐 한 4, 50배? 그럼 100배나 우리가 앞서가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 말이지. 근데 그러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언제냐? 이 63년부터 67년 서독에 광부 파견하고 간호원 파견하고 또 일본과 한일회담 해서 자원 마련하고 또 월남 파병하고 말이지. 여기서 엄청난 부를 우리가 축적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학자 로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발전 5단계를 주장할 때 말이지. 어떻게 했느냐. 전통적인 사회에서 전환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도약단계를 거쳐서 성숙단계, 이 성숙단계를 거치면 대량의 소비 단계로 간다. 근데 그 당시에 63년, 67년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의 도약단계라고 이렇게 봐요. 그때 그 박 대통령의 그 결단이 지금 우리들이 풍요를 누리는 이러한 사회로 진입하는 그 기초를 놨단 말이지. 물론 이제 이 다음 이제 대통령도 박 대통령이 또 하게 되고 뭐 10월 유신이라고 해서 독재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적인 암흑기가 있었지만은 그 암흑기에도 우리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했던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그 현실이 언제부터 누구부터 이렇게 발전해 왔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67년에는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역시 박정희 대통령과 윤보선 그때는 윤보선 이제 신민당으로 나 윤보선 신민당 대통령 후보 간의 격돌이 있었는데 63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윤보선하고 차이가 근소한 차이 있었어. 근데 6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그 눈부신 그 경제 부강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국민들이 박수를 쳤어. 그래서 67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무려 10% 이상 앞질러서 아주 여유 있게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과라든가 치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67년 그 5대 대통령 시절까지만 여기 마무리를 하고 이제 6대 대통령 67년부터 이제 71년까지 6대는 제3공화국 2편으로 다음 주에 아니면은 뭐 다음 차순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3공화국의 일기 그 5대 대통령 시절의 과정을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